2006년 4월 1일 새벽,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학생이었던 브라이언 셰퍼는 친구들과 학교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웠던 셰퍼가 술집 폐점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뭐 술 취하면 먼저 가잖아요. 자, 친구들도 처음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셰퍼의 행방을 알 수 없자 실종 신고를 했고요. 자, 이후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그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된 술집의 CCTV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건물에 들어선 셰퍼의 모습을 보셨죠? 자, 얼마 뒤 술집에서 나온 셰퍼가 낯선 여성 2명과 얘기를 나누다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셰퍼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없다고요? 그렇죠. 이 건물의 출입구는 단 하나. CCTV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 아래에 있는 문이 유일한 출입구인데도 말이죠. 셰퍼가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뭐야? 술집 안에 어디 있겠네. 나가는 통로가 거기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어디 있겠네, 그 안에. 그 마지막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그 여성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렇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자, 조사 결과 해당 여성 2명은 셰퍼 실종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자, 경찰은 셰퍼가 잔혹하게 살해 유기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술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살인 흔적은 물론 그의 시체조차 발견할 순 없었습니다. 혹시 옷을 갈아입고 막 변장해서 숨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이 셰퍼에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쫓기거나 시비가 붙은 상황도 없었고요. 친구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변장해서 도망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치, 이상하네. 그리고 그가 실종되기 몇 시간 전 셰퍼는 여자친구와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혀 대화 속에서 이상한 기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행 준비 잘하고 있지? 나 엄청 설렌다. 그럼 즐거운 여행이 될 테니 기대하라고. 여행에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그가 일부러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지? 유령인가? 자, 분명히 건물에 들어왔지만 나간 모습은 없는 남자. 사건은 그가 사라진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두 기자님 일본 도쿄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봤죠. 엄청 크잖아요, 그죠? 도쿄역이요. 하루에 열차 출도착 횟수가 약 3,000회, 하루 이용객이 약 140만 명, 지상, 지하, 신칸센 포함해서 총 30개 라인이 있어서 일본 철도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번 특종은요,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도쿄역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5년 5월 31일, 일본 도쿄역의 수화물 보관소. 한 직원이 한 달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노란색 여행용 가방 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 든 것은 다름 아닌 시신이었습니다. 에? 해당 가방은 약 한 달 전인 4월 26일 도쿄역 마루노우치 출구 방향에 잠기지 않은 물품 보관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가방은 수화물 보관소로 옮겨졌고 보관 기한인 한 달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한 직원이 가방 속에 단서가 있나 싶어서 열어서 확인했던 거죠. 야, 근데 진짜 간이 크다. 그렇게 사람 많이 오가는 그곳에 그걸 들고 나타나다니. CCTV도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뭔 생각이지? 분명히 지켰을 것 같은데. 경찰은 해당 시신의 신원 확인과 범인 수색을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돌입한다고 전해졌고요. 특히 조사를 통해 가방 속 시신은 키가 약 140cm의 마른 체형에 틀니를 착용한 70에서 90대의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만 그러나 한 달간에 이미 시신의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시신의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겠지. 그래도 아까 그 물품 보관함 위치도 그 출구 계단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 유동인구가 140만 명이면 증언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용의자를 봤다는 유력한 목격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CCTV. 그래. 요즘에 CCTV가 발달돼서 진짜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다 추적돼 나오더라고요. 사건 해결의 마지막 희망 CCTV를 분석해본 결과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9시경
노란 가방을 보관함에 넣는 한 남성을 포착. 거봐요. 됐네. 나왔네. 됐네. 하지만 근데 CCTV 영상 속 해당 남성의 신원 파악 역시 실패하며 왜? 끝내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살인 사건이라면 시신을 찾기 힘든 인적이 드문 산이나 이제 강에 유기하는 게 굉장히 흔한 케이스인데 그런데 대체 왜 누가 저렇게 큰 역 한가운데 있는 물품 보관함에 유기한 걸까요? 이런 의문은 들어요. 나이지리아 델타 아브라카 지역 한 주택 뒤편 배수로 아래에서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겨 배수로 뚜껑을 열어본 집주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배수로에? 네네. 서로? 배수로에 뭐지? 자, 충격적이게도 배수로 안에는 흉기에 찔려 사경을 헤매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 이 소녀의 정체는 얼마 전 실종된 이 집의 딸 12살 블레싱 이네였습니다. 어이구. 이네는 5일 전 부모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외출했다가 실종. 이후에 가족들이 애타게 이네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요. 목격자도 범행의 단서도 발견되지 않으며 사건은 미궁에 빠졌었는데요. 그런데 배수로 안에서 실종됐던 딸 이네가 발견된 겁니다. 발견 당시 이네는 다행히 살아있었지만요. 이네의 허리와 등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가득했고요. 아이고. 심지어 이네를 살해하려고 작정한 듯 이네 목에는 깊은 자상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저 상태에 살았니? 정말 살아서 살았대. 다행이긴 한데 너무 끔찍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을 조사할수록 커지는 의문점. 범인은 왜 발각될 가능성이 큰 이네의 집 배수로에 이네를 유기한 걸까요? 자, 의문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네 발견 당시 나체 상태였던 이네의 온몸은 흰 분필가루로 뒤덮여 있었던 겁니다. 에이? 그건 또 뭐예요? 흰 분필가루는. 이상하네. 사람들은 분필가루의 정체를 이 미신을 맹신하는 범인이 일종의 사이비 종교의식을 치른 게 아닐까 추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씩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려던 그때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 이내의 충격 증언. 어떤 남자들이 절 납치해 성폭행했어요. 범인은 남자 3명. 이는 범인 중 1명으로 이웃 남성을 지목했습니다. 야, 이웃 사람 이웃놈이 아휴. 와. 아휴. 합리적으로 보면은 피해자의 집에서 멀리 어떤 그런 그렇죠. 일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뭐 어쨌거나 범인이 나왔으니까 일단 그 놈부터 잡아서 그 3명이 누구냐 밝혀라. 네 공범이 누구냐. 그렇죠. 하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범인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끔찍하고 기괴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도주한 범인을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1982년 9월 29일 약 3일 남짓한 사이에 시카고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모두 이제 시카고에 산다는 거죠. 그 연쇄살인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연쇄살인이어도 보통 그럼 피해자들끼리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FBI의 조사 결과 밝혀진 피해자들의 공통점. 바로 사망한 사람들 모두 유명 제약회사의 진통제를 복용했다는 겁니다. 어? 자, 진통제를 조사한 결과 진통제에서 치사량의 약 10,000배에 해당하는 청산가리 검출. 뭐야? 즉, 피해자들은 모두 독극물이 된 진통제를 먹고 사망한 겁니다. 사인이 너무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FBI는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주입됐을 가능성을 두고 피해자들이 구매한 진통제의 공급 경로를 역추적. 하지만 진통제를 만든 제조 공장, 포장 용기 업체, 상점까지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만 피해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주입된 건 아니었습니다. 저게 뭐 미국에서는 그냥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라 아마 진열대에 그냥 있었을 텐데 그러겠네. 그 진열대에 있는 아무 용기에다가나 그냥 그러니까 원한 범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노린 그냥 묻지마 범죄다. 그렇죠. 아무나 걸려라. 얼마 후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단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추가 살인을 막고 싶다면은 100만 달러를 보내. 약을 제조한 제이사 앞으로 한 통의 협박 편지가 도착. 지문 감식 결과 편지를 보낸 사람은 30대 남성 제임스 루이스였습니다. 제약회사를 협박하려고 그렇게 했구만.
그 이제 사건 실마리 다 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증거는 너무 확실한 건데. 자, 그런데 용의자 루이스는 협박 편지를 보낸 건 맞지만 자신이 독극물 테러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난 사건 당시 아내와 뉴욕에 있었다고요. 그에겐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요. 지금까지도 독극물 진통제 테러 사건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977년 4월 13일 캐나다 알버타주 토필드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노부부. 청소 도중 우연히 정화조 속을 들여다본 아내의 눈에 띈 것은 노란 시트로 감싸져 있는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태까지 봤던 시신들 중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몸에서 발염장치로 불태워진 흔적을 발견. 심지어 주요 부위까지 잔인하게 훼손돼 있었고요. 직접적인 사인은 총상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고통을 줬다는 거는 역시 또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게. 그렇습니다. 이후에 경찰들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집중. 하지만 시신이 너무 부패해서인지 1976년에서 77년 사이에 사망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백인 남성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당시 시신의 치아에서 치과 치료의 흔적을 발견. 경찰은 그의 치과 기록을 바탕으로 알버타주의 약 800개의 치과에 수사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만 그의 치과 기록과 일치하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정화조에서 발견된 시신은 신원 미상의 남성을 지칭하는 샘, 일명 정화조의 샘으로 불리게 됐고요. 그 무엇도 밝혀내지 못한 채 한 무연고 묘지에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신원이라도 좀 밝혀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화조의 샘이 발견된 지 2년 뒤. 제가 샘의 얼굴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복원된 샘의 얼굴은 기존에 추정했던 백인 남성이 아닌 아프리카 원주민의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그 수사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과연 그는 어떤 이유로 잔혹한 모습으로 정화조에 유기됐던 걸까요? 2006년 1월 오스트리아 서부 인스부르크의 한 법의학 연구소 소속인 발터 파르존 박사의 충격적인 발표. 이번에야말로 음악 거장의 미스터리가 풀릴 겁니다. 오스트리아면은 누구예요? 오스트리아면은 단 한 명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럼 짤츠부르크라고 해야 되고 그런 모차르트네. 그죠? 당연히 오스트리아 모차르트죠. 그걸 뭘 질문이라고 합니까? 자, 그 주인공은 바로 두 기자님이 말씀하신 신이 내린 천재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요절한 모차르트는 사후 2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죽음에 대한 숱한 미스터리가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성 마르크 공동묘지에서 발굴해 1902년부터 모차르트 연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모차르트의 두개골을 2004년 발굴된 그의 외할머니와 조카 유골의 DNA와 대조, 이를 통해 모차르트 죽음의 비밀이 풀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검사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모차르트의 죽음에 대한 의혹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1791년 모차르트는 사망 직전 갑작스런 고열에 시달리다 2주 만에 급사했는데요. 이후 그의 죽음을 놓고 무려 150여 가지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모차르트 사망에 대한 첫 번째 추측, 라이벌 살리에리의 독살설. 모차르트 사망 이후 러시아 희곡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에서 모차르트의 재능을 질투한 살리에리가 샴페인잔에 독을 타는 장면이 묘사됐고요. 1984년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도 해당 내용이 또 한 번 강조되며 독살설을 믿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소문과 다르게 두 사람은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자, 모차르트 사망에 대한 두 번째 추측. 수은 중독. 모차르트는 매독을 치료하기 위해 와인에 수은을 넣어 마셨다고 하는데요. 수은에 중독될 경우 의식장애, 경련, 발작, 고열 등을 앓다 수주일 내에 사망할 수 있는데 모차르트의 사망 직전 증세와 비슷했던 거죠. 자, 그러나 이 가설 역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설일 뿐. 근데 의혹이 150개면은 그냥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왜 거죠. 죽은지? 네. 근데 저 정확하게 시대에는 의학이 뭐 지금하고는 맞아. 비교가 안 되니까 사실 어떤 경우로 죽었다 해도 그걸 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바로 검사 결과겠죠. 대망의 검사 결과.
모차르트의 두개골과 외할머니, 조카 유골의 DNA는 불일치. 진짜? 그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DNA 결과가 어쨌든 이 미스터리를 밝혀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또 새로운 미스터리를 남기는 그러니까. 상황이네요. 계속 이어드리는 특종입니다. 미스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아주 미스터리한 책입니다. 바로 보이니치 필사본입니다. 이 책은 들어보셨나요? 보이니치 필사본? 뭐 다양한 식물들이나 뭐 이런 게 그려진 책인 것 같은데. 역시 관찰력 좋아요. 식물 도감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보이니치 필사본은 1912년 세상의 존재가 드러나자마자 언어학계에 대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5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책에 쓰인 문자가 지구상의 언어가 아니었던 겁니다. 또 이 스토리 또 만든다 또. 아니 지구상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 암호였겠지. 자기네들 쓰는 남들 못 알아보게 하는 거. 그걸 외계어로 또 둔갑을 시켰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문자 중에 이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보이니치 필사본은 약 240페이지 분량으로 문자의 형태를 보면 라틴어와 비슷한 것도 같고 다양한 채색 사파도 있지만요. 이 문자가 대체 무슨 언어인지, 책이 무슨 내용인지 해독 불가.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언어학자, 암호학자, 심지어 수학자들까지 해독하려 했지만 단 한 단어도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학계에서는 나체의 여인, 식물, 별 등 다양한 사파가 그려진 것으로 봐서 약초학, 천문학, 우주학, 연금술 등을 담은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책으로 추측했습니다. 우와. 아니면 뭐 아예 문명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문명이 존재했다 사라졌다거나 아, 이러면 가능한 얘기 그건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다. 그죠? 외계어라기보다는. 문헌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15세기에 네. 불가사의 그 자체인 보이니치 필사본. 그런데 최근 이 미스터리한 책을 해독하는데 과학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2018년 캐나다 한 대학의 연구진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 예, 보이니치 필사본의 문자는 히브리어에 기반을 둔 겁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이 히브리어에 기반을 두었고 책의 일부는 여성 건강 관련 내용이라 추측했는데요. 반면 2019년 영국의 제라드 채셔 박사는요. 아닙니다. 그 문자는 원시 로마의 사어입니다. 보이니치 필사본 속 문자가 원시 로마의 사어이며 육아 정보, 심리학, 민간 치료법 등이 담겨 있는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 보이니치 필사본은 암호학계의 성배라 불리며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자, 이번 역사 속 미스터리는요. 13세기 고려 시대 몽골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혁혁한 공을 세우고 관직까지 올랐지만 어쩌면 우리는 잘 몰랐던 신비로운 한 인물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자, 이분의 후손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베트남 남북부 문화탐방? 이게 베트남에서 넘어온 어떤 사람이 공을 세워서 그 후손들인가 보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간 거예요. 맞나요? 사실 저희 외갓집이 그렇거든요. 어? 저희 외갓집이 화산이신데. 화산이 씨. 예.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역사 속 미스터리한 인물은 바로 화산이 씨예요. 진짜요? 진짜야? 본인 집안 얘기네. 그걸 몰랐어 어떻게? 몰랐어요. 진짜요? 잘 들으세요. 이게 집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 몰랐는데? 아, 이런 게 진짜로. 있었어요? 아, 집안 얘기를 내가 해주고 있잖아요. 자, 화산이 씨의 저런 게 있었네? 중시조였던 화산군 이용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그의 정체. 그는 사실 고려인이 아니라 베트남인이었어요. 그것도 베트남 최초의 통일 왕조였던 리 왕조의 왕자 리롱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 시대 1세대 귀화인입니다. 할아버지 얘긴데 보니까. 저희 외가 쪽 할아버지. 와, 신기하다. 나도 신기하다. 나도 잘 몰랐던 들으세요, 얘기인데. 지금. 아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베트남인이 고려까지 와서 어떻게 화산이 씨의 중시조가 되고 또 관직에까지 올랐는지. 그러니까 그 저희 과정. 할아버지는 왜 오신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1225년 당시 안남궁으로 불렸던 베트남의 쩐 왕조가 왕권을 찬탈하며 리 왕조 일가를 숙청. 리 왕조의 왕자 리롱덩은 가까스로 일행들과 배를 타고 송나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란 말이오? 왕자님, 아무래도 저희 고려에 온 것 같습니다. 고려 황해도 옹진반도 지역에 도착한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 외가가 황희도인가요? 어머! 황희도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사리원이랑 해준가 그래요. 이재용은 별명이 베트남 왕자입니다. 그래요? 네, 진짜오? 진짜오. 이 형이 쌀국수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나 쌀국수 좋아. 쌀국수 좋아하잖아. 맨날 쌀국수 먹자 그러고. 그리고 리롱덩 일행이 외국인임에도 고려인들에게 배척당하지 않았던 미스테리는 당시 고려의 상황을 이해하면 쉽게 풀립니다. 당시 고려는 무역항인 병란도를 통해서 송나라, 대식국 등 다양한 나라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인 리롱덩 일행을 배척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리롱덩 왕자는 한자에 능숙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필담을 통해 고려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무사히 고려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 베트남 왕자, 현 고려인이 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1253년 몽골군이 고려에 침입하자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고려를 지켜라. 마을 수령 그리고 함께 정착한 안남국 사람들과 군대를 편성, 고려의 장수로 몽골군에게 맞서 고려 영토를 지켜냈는데요. 이에 고종은 그의 공을 인정해 그를 화산군으로 책봉했고요. 관직과 함께 성을 하사, 그는 리롱덩에서 화산이 씨의 중시조 이용상으로 역사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나 약 800년 뒤 1995년 화산이 씨들의 베트남 방문을 시작으로 2018년에도 응웬 부뚜 주한 베트남 대사가 경북 영주시의 화산이 씨 집성촌 등을 방문하는 등 이용상의 후손들은 베트남과 한국으로 가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표류 때문에 벌어진 한 사람의 미스테리한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1801년 당시 조선엔 제주도에 표류해온 외국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지라 이들의 국적을 알 길이 없어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9년 뒤 전하, 그자를 데려와 보면 어떻겠나이까? 구세주처럼 등장한 한 사람. 그는 외국인들과 말을 주고받더니 이들의 국적이 여송, 지금의 필리핀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덕분에 무사히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필리핀 말을 할 줄 알았대? 따갈로그어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조선 최초 필리핀어 통역사라 할 수 있는 그의 정체. 사실 전라도 우이도에 사는 한 홍어 장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필리핀어를 구사했느냐? 1801년 12월 홍어 장수 문순득은 풍랑을 만난 뒤 구사일생으로 어딘가에 도착했는데요. 야, 표류해서 필리핀까지 갔다고요? 자, 그가 도착한 곳은 필리핀이 아니라 반갑습니다. 류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까 삼별초가 건국에 도움을 줬다는 곳이 바로 그 오키나와 류큐국이잖아요. 예, 그렇죠? 당시 조선에 사신을 보내며 교류했던 류큐인들은요. 조선인 문순득을 반기며 극진하게 대접. 그리고 약 8개월간 류큐에서 생활하던 문순득에게 드디어 청나라로 떠나는 사신을 통해 조선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또 풍랑을 만나서 이번엔 필리핀 여성국에 도착한 그는 이곳에서 약 9개월 동안 쌀무역을 도우며 여비를 버는 등 강인한 생존력으로 집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자, 그리고 현재의 마카오인 오문에서 또 3개월을 보낸 뒤 청나라를 거쳐 무려 3년 2개월 만인 1805년 1월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표류한 거리 생각하면 3년이면 금방금방 갔네. 거의 뭐 아시아의 하멜이네요. 하멜이죠. 문순득의 표류가 특별한 이유, 그가 당시 머물렀던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거류지여서요. 그는 유럽 문화를 접한 조선 최초의 서민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조선 그 어느 기록에도 없는 생생한 경험을 한 문순득의 이야기는요. 우이도에 유배 중이던 실학자 정약전이 표해시말로 기록해 남겼습니다. 당시 류큐, 여성, 오문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들의 문화와 생활상, 의복과 선박구조, 기후뿐 아니라 100여 개의 류큐어, 필리핀어까지 기록,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와 저기에 류큐어하고 필리핀어를 기록해놨구나. 오, 학술적 가치가 높죠. 높지. 그럼 마카오에서 그러면 저기
우리 에그타르트. 어. 이것도 먹은 거 아니에요? 먹었겠지. 먹었을 거 아니에요. 비싼 거 먹었겠지. 그럼. 와, 이 사람 진짜 대박이다. 뜻하지 않게 난민이 됐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들. 우연에서 시작된 미스테리는 역사 속에서 창대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자,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담은 목민심서를 쓴 실학자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 위해 거중기를 구안해낸 과학자로 여러 방면에서 활약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런데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던 그가 일명 조선판 셜록으로 범죄 수사에도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범죄 수사요? 순조 1년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의금부에 체포된 뒤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정약용. 그는 18년의 유배 중 무려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억울한 죄인을 없애기 위해 쓴 형법서 흠음신서는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조인들의 필독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흠음신서 속에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때는 1814년 12월 전라도 나주. 서로를 꼭 끌어안은 한 남녀가 온몸이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초검을 시행한 나주 관아에서는 한동안 비어있던 방에 갑자기 불을 떼면서 연기가 발생. 두 사람이 질식한 상태에서 불이 속옷에 옮겨 붙었다며. 그러니까 이 질식과 화재로 인한 사고사다. 땅땅땅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으니 조선판 셜록 정약용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괜히 그러셨을 것 같지는 않고 당연하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본 거죠. 난 이 사건을 인체 자연발화 사건이라고 이름 짓겠네. 인체 자연발화? 그렇습니다. 먼저 정약용은 구두를 덮일 때 일어나는 연기에는 독이 없기 때문에 질식사할 수 없다고 주장. 그리고 조사 좀 제대로 하라고. 헐에 올려놓은 발은 멀쩡한데 몸과 다리가 불탔잖소. 남성 시신의 음경이 발기된 상태로 지나친 음욕으로 장기에서 음화가 발생해 사망했고 이후 불이 몸 밖으로 번져 몸을 태운 거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현상을 보고 조선시대의 인체 발화를 생각했다는 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굉장히 인체 발화 사건이 형법서의 흠음신서에 기록돼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결국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야, 이게 진실이 뭐였을까요? 지금까지도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과학자로 평가받는 장영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공을 세우며 종삼품인 대호군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였지만요. 조선시대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 많이 선보여졌죠. 그래서 미래에서 조선으로 간 외계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워요. 그럼 지금부터 무려 472년 동안 왕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장영실의 미스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 9월 16일 세종실록에 따르면요. 장영실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의 소주 항주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므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 따라서 장영실이 조선의 신분 계층 중에 가장 천한 노비였기 때문에 그의 출생일과 성장 과정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낮은 신분이었는데도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능력만으로.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조선시대에서. 그러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업적과 공을 세운 그가 1442년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 1442년 3월 16일자 세종실록을 살펴보면요. 대호군 장영실이 아녀 만드는 것을 감독했는데 건실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의군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의군부에서 장영실에게 군장 100대를 집행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요. 장영실과 함께 아녀 제작을 책임졌던 문신 조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이 장영실을 파면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요. 당시 천문관측은 오직 중국, 명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세종이 장영실이 건립한 왕립천문대 간이대로 인해서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까 봐 그를 파면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태종의 어떤 과학 연구에 대해서 명나라가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커버가 들어간 걸 수도 있구나. 그 당시로서는. 일단 벌을 줬다라는 거 남겨두고 뒤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쓴 게 아닐까? (2014년 10월 17일) 스웨덴 해군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스웨덴 영해인 스톡홀름 군도 해역에서 정체물을 잠수함이 3차례나 발견이 된 겁니다. 이후 스웨덴 국방부는요, 해당 지역에 약 200명의 수색 병력을 배치, 헬리콥터, 기뢰 탐지선 등을 동원하는 등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야, 적국의 잠수함이 저기까지 왔다고? 저건 거의 뭐 전쟁 선포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 스웨덴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는 해당 미스터리 잠수함이 러시아 군 소속 잠수함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그 이후 당시 스웨덴의 감청기관이 스톡홀름 군도와 발트에 위치한 러시아 영토 칼리닌그라드 사이에서 결정적인 신호를 포착. 그리고 그 신호는 러시아 군이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비상 주파수 대 비밀 교신으로, 즉 조난 구조 신호였던 겁니다. 따라서 스웨덴은 러시아 잠수함이 스웨덴 영해에서 조난당한 것으로 추측했던 건데요. 근데 영해 침범은 잘못된 거죠. 근데 진짜 러시아 잠수함이 조난당한 상황이면 일단은 구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을 살리고 봐야죠. 그런데 말이죠. 네. 이번 사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요. 자국 잠수함은 스웨덴 영해를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러시아 군 소속 잠수함은 국제 해역에서 계획대로 임무를 수행했고, 또 러시아 함정과 관련된 어떤 비상 상황이나 사고가 없었다고 일축. 자, 러시아 국방부는 네덜란드의 잠수함 브루인 비스호가 최근에 스톡홀름 인근에 있었다고 주장. 그러나 네덜란드 해군 역시 미스터리 잠수함이 목격될 당시 브루인 비스호는 스톡홀름 군도에 없었다며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 정체불명의 잠수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난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하죠? 누가 구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과연 그날 발트해 스웨덴 스톡홀름 군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30년대 영화 로빈 훗의 모험 등에 출연하며 활극의 왕자로 불렸던 할리우드 1세대 액션 배우 에롤 플린. 그리고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은 아들 숀 플린은 1962년 영화 캡틴 블러드의 아들에 출연하며 배우로 주목받았지만요. 연기의 회의감을 느껴 돌연 활동 중단. 그리고 그가 새롭게 선택한 직업은 종군 사진 기자였습니다. 아, 대단하다. 용기가 어마어마한 용기인데. 전장 속에서도 그걸 기록하는 자리잖아요. 딱히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무기를 삼아. 그러니까 비무장으로 전쟁터에 있는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1970년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의 영토 분쟁이 벌어지자 플린은 취재를 위해 현재 호치민 지역인 당시 베트남의 사이공으로 향했습니다. 위험한 여정이었지만 종군 기자였던 플린은 다행히 무사히 취재를 마칠 수 있었고요.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 데이너 스톤 기자와 함께 사진도 찍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 이후 플린과 동료 기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잡힌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영토 분쟁 중인 곳이니까 위험하긴 하잖아요, 국경 같은 경우엔. 근데 종군 기자는 그게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 용원이 아니니까. 플린이 실종된 이후 목격자는커녕 그들이 체포됐다는 소식도 없었고 그들의 시신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헐. 결국 미국 정부는요. 두 사람은 베트콩에게 1년 넘게 잡혀 있다가 캄보디아의 무장 군사 조직에 넘겨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이 반군에게 넘겨져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을 제시.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984년 공식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플린이 실종되고 20년이 지난 1990년 캄보디아의 한 마을에서 몇 년 동안 미국인 2명이 살았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살았나 보다. 그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억류된 채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억류된 채. 동료 기자였던 팀 페이지는 즉시 캄보디아의 상케카옹 마을로 향했고요. 그곳에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마을에 살던 한 미국인이 자기가 배우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어머, 아, 배우 아들 미국인
이 캄보디아에 있을 가능성이 저 당시에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냥 그 사람 아니에요? 플린이네, 플린. 맞죠? 자,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플린의 행방을 찾아다닌 페이지. 마침내 베이메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플린과 동료의 것으로 추측되는 무덤을 발견했는데요. 그 무덤에 남아있는 유해를 분석한 결과 실종된 플린과 동료 스톤의 체격과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 그런데 말입니다. 수년에 걸친 DNA 조사 결과는 불일치. 그러던 중 2010년 3월 플린의 행방을 찾던 영국의 한 탐사팀은 캄보디아의 캄퐁참 지역에서 거대한 외국인 무덤을 발견. 드디어 플린을 찾았나 싶었지만 모든 DNA를 분석한 결과 플린의 DNA와 불일치. 결국 플린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 답답하네 진짜. 1800년대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도 잠수함이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미국 남북전쟁에 투입되기 위해 1863년 건조된 잠수함 H.L. 헌리호. 남북연합군이 개발한 비밀 병기 잠수함으로요. 길이 12m, 높이 1.2m밖에 되지 않아 사람이 몸을 최대한 움츠리고 겨우 기어 들어가야만 했고요. 엔진도 없어 손으로 직접 프로펠러를 돌려야 했지만요. 아우 뭐야, 안 들어가고 말지 저거. 근데 당시 1800년대입니다. 아니 손으로 가서 얼마나 가? 네. 바닷속 비밀 병기로 당시로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막강한 무기였습니다. 그렇겠네요. 하긴 레이더 같은 것도 없죠. 물 밑으로 공격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저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위협적인 존재긴 하죠. 그렇습니다. 1864년 2월 17일 북부 군함 후사토니코에 접근한 헐리오는 어뢰 투하에 성공. 그런데 말입니다. 후사토니코를 침몰시킨 뒤 공격 성공 신호까지 보낸 헐리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지로 귀환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찰스턴의 앞바다에서 영영 모습을 감춰버린 승조원 8명과 헐리호. 아무래도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물이 새지 않았을까. 저 당시 기술력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지 않았을까? 지쳐 죽었다. 못 오는 거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아, 올라갈 힘이 없다고? 그렇죠. 자, 헌리오의 행방이 베일을 쌓은 가운데 1995년 4월 드디어 미국의 한 탐사선이 헌리호를 발견. 그리고 2000년 8월 헌리호를 인양하며 실종 136년 만에 헌리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864년 거야 저게? 그럼 뭐인지 알 수 있겠네요. 조사 딱 해보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인양된 헌리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 혼란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 바로 아니 잠수함 안에 유해가 그대로 있어요. 침몰 당시 전사한 38명의 유해가 하나도 소실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좁은 공간에서 질식사. 그래 산소가 떨어진 거야. 산소가 떨어졌다. 왜냐하면 또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산소 소모량이 늘어났을 텐데 뭐 맞네. 요즘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계산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산소가 떨어진 질식사야. 거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미국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당시 헌리호의 침몰 당시 상황을 재현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의 조사 결과 폭발로 인한 엄청난 압력이 헐리호에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기잖아요. 네. 충격으로 선원 사망할 정도면 배는 멀쩡합니다. 야, 근데 뭐 기술력이 대단하긴 한데 너무 좁다. 너무 가깝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손으로 저걸 저었어야 되니까 최대한 물의 저항을 줄이려고 디자인했을 것 같아요. 그랬나 보다. 해전 역사에서 큰 기록을 남긴 헌리호의 침몰 미스터리. 과연 그날 헌리호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베트남 전쟁 초기인 1962년 3월 14일 약 90명의 군인을 태운 미군 수송기 플라잉 타이거 라인 739편은요.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목적지인 베트남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현재 위치를 보고하라. 739편 응답하라. 마지막 교신으로부터 몇 시간 후 739편은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 태평양 한가운데서 감쪽같이 실종되는 전대미문의 실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요. 사고가 발생한 날은 맑은 날씨로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고요. 739편이 실종된 곳은 전투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두 개의 불덩어리가 바다에 떨어지는 걸 봤어요. 사고 당일 739편의 비행 지점 인근 바다에서 항해하던 라이베리아 유조선 승무원들이
하늘에서 밝은 섬광을 목격했으며 불에 휩싸인 2개의 물체가 바다에 빠졌다고 증언한 겁니다. 취했나 보다. 그러니까 잔해가 이제 2개로 박살이 나면서 폭발이 일어났거나. 네. 이게 근데 외부의 공격이 없으면 그게 힘들거든요. 실종된 739편을 찾기 위해 미 함대와 공군 등을 투입. 약 8일간 태평양 52만 제곱킬로미터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시신이나 잔해 등 그 무엇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수정인데. 그러게. 그리고 1년 후 미국 민간 항공국은 비행 중 파괴된 것으로 보이나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739편이 전투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며 베트남전 참전용사 기념관에 739편에 탑승한 군인들의 이름 등재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섬광은 일부러 저기 격추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뭐 만든 것 같고 다른 데 이제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군수정기라는 게 뭐 내부에 적이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주변에 잔해가 없었대요. 이거 진짜 미스터리하네. 1968년 6월 15일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지나던 미군의 순찰함. 그런데 이런 비행기가 아군을 공격 중. 지원바람, 지원바람. 순찰함은 정체불명의 비행체에게 공격을 받아 침몰했고요. 안타깝게도 5명의 사망자가 발생.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호주군의 구축함 역시 비무장지대에서 의문의 비행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침몰한 순찰함을 뒤따르던 2번째 순찰함에 타고 있던 군인들에 따르면 그날 밤 의문의 비행체가 발견됐고 곧바로 앞서가던 순찰함이 파괴되면서 밝은 빛이 터져나왔어요. 당시 미군은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적군의 헬리콥터라고 불렀지만요.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미군과 호주군의 적군인 베트콩의 헬리콥터가 출격했다거나 아군의 헬리콥터가 비행했다는 보고도 없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없었다는 얘긴데 그럼 뭐지? 아니 뭐 적군도 아니고 뭐 비행 기록도 없다 그러면 의문의 그 비행체는 있었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요. 미 공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후로 사고 지점인 비무장지대에서 약 30개의 이상한 불빛의 움직임을 발견. 이 수상한 빛은 6차례나 목격됐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빛은 밤에만,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됐다는 겁니다. 진짜 외계생명인가? 그리고 베트남 전쟁 당시 군인들의 의문의 불빛과 함께 목격한 비행물체 중 일부는요. 당시 500km 속도의 미군 비행기보다 3배 빠른 속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의문의 불빛과 정체불명의 비행체에 대해 UFO가 배들을 공격한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거 말고 할 소리가 없다, 진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7월 31일 오전 8시 30분경 연합군의 프로방스 상륙 작전에 필요한 지도 제작용 항공사진 촬영을 위해 이륙한 정찰기 P-38 라이트닝. 그런데 해당 정찰기가 그 어떤 교신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 해당 정찰기 실종 사건에 전 세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이 조종사의 정체였습니다. 응? 조종사가 누구길래 전 세계가 떠들썩해져요? 자, 이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요. 유명합니다. 전쟁 영웅? 일단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작가입니다. 해밍웨이, 생텍쥐페리. 생텍쥐베리와 해밍웨이. 생텍쥐베리. 그걸로 가시겠어요? 본인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둘 중에 답이 있어요. 생텍쥐베리. 이거 맞추면 내가 뭐 주려고 그랬는데 진짜지. 뭐 줄 건데? 어? 뭐 줄 건데? 5,000원 주지 뭐. 실종된 조종사의 정체는 바로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입니다. 제 원래는 파일럿이었죠. 아셨어요? 네, 전 알고 있었습니다. 오호. 1939년 육군 정찰기 조종사로 활동한 뒤 국제우편 항공기 조종사로도 일한 베테랑 조종사였던 생텍쥐베리. 베테랑이었던 그가 아무런 무전도 없이 사라진 데다가 심지어 그 어디에서도 그의 시신이나 정찰기의 파편조차 발견되지 않자 그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경력이 되게 많은 베테랑이었거든요. 네. 뭔가 소설처럼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무전도 없이. 그러니까. 네. 감쪽같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자, 먼저 생텍쥐베리의 자살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생텍쥐베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증언했고요. 그리고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독자들은 그가 작품 속 어린 왕자처럼 그의 별을 찾아 자살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사실 뭐 작품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판타지도 있고 또 약간 쓸쓸하기도 해서 네. 죽음에 대한 뭔가 환상적인 의미 부여를 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실종된 지 54년 뒤인 1998년 프랑스 마르세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의 그물에 은팔찌 하나가 감겨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요. 인식표가 있었네. 그렇죠. 2004년 생텍쥐베리가 탔던 정찰기의 제조 번호가 찍힌 부품까지 발견되며 실종 60년 만에 미스테리했던 그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한 남성의 충격적인 고백. 제가 생텍쥐베리의 정찰기를 격추했습니다. 독일 공군 조종사였던 호르스트 리페르트가 1944년 7월 31일 프랑스 남부 해상을 비행하던 중 P-38 라이트닝을 발견하고 격추했고 이후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자신이 격추한 비행기 조종사가 생텍쥐베리였음을 알게 됐다고 인터뷰한 것이죠. 왜 하필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60년이 지난 2008년에 이걸 또 밝힙니까? 뉴질랜드 남섬 북쪽에 위치한 페어웰 사취는요. 푸른 바닷빛과 길이 약 5km의 백사장으로 사랑받는 관광 스팟 중 하나입니다. 아, 진짜 예쁘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에 걸맞지 않게 이곳은 죽음의 덫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에 걸맞지 않게 이곳은 죽음의 덫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 고래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저까지 올라온 거지? 자, 지난 2월 22일 약 50마리의 긴 지느러미 들쇠고래 떼가 페어웰 사취에 좌초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이후에 현지 해양 전문가들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해변으로 몰려들었고요. 사람들은 표류한 고래 등에 젖은 수건을 덮어주거나 양동이로 계속 물을 뿌렸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반가량의 고래들이 탈수, 화상 등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물론 뭐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호흡에는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네네. 바닷속에 수온에 적응돼 있는데 자외선을 계속 받으면 너무 얼마나 뜨겁죠. 뜨겁겠어요. 예, 진짜 살 수가 없었겠죠. 아니 근데 왜 올라왔냐고 도대체 집단으로. 그런데 고래떼 좌초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2월에는 198마리, 2017년 2월에는 무려 700마리의 고래떼가 페어웰에 자초돼 그중에 수백 마리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자, 그러나 도대체 왜 고래들이 페어웰 사추로 몰려들어 떼죽음을 당하는지는 미스테리. 여전히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류가 되게 센 거죠. 조류가 세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고래들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휘말려가지고 어허. 이쪽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았냐. 해류의 흐름에 따라. 아니면 뭐 고래들이 집단 자살하고 그런 거예요? 고래도 스트레스 받으면 뭐 자살하고 뭐 그런 얘기 있으니까. 있죠. 고래떼 좌초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 세인트 앤드류 대학의 이안 보이드 교수 연구팀은요. 해군 함정에 초음파 탐지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어군 탐지기나 해군 군함에서 쏘는 수중 초음파의 영향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은 고래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해변으로 밀려와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그렇지. 그럴 수 사실, 있죠. 예, 초음파를 걔네들은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심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도망치듯이 이제 막 우리로 치면 소음이 엄청 심한 상황이니까. 왜 하필 이런 현상이 페어웰 사취에 자주 발생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고래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앞으로 나가다 물에 걸린 것 같습니다. 모래가 길게 퇴적된 사취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다시 바다로 들어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발생한다는 게 정말 미스터리하긴 합니다. 계속해서 저렇게 고래가 죽어나가는 거 보면 가슴 아프잖아요. 네네. 좀 이렇게 원인을 찾아서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7년 9월 7일) 밤 11시 49분 무렵 멕시코 남부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
멕시코 역대 최대 규모 강진으로 지상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가 속출하며 엄청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어우, 세상에. 그런데 말입니다. 지진 발생 후 멕시코 시티 상공에서 기이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저 뭐죠? 번쩍번쩍? 마치 오로라처럼 여러 색의 빛이 상공에서 빠르게 번쩍거리는 이 섬광은요.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닌 지진 발생 후에 일어난 괴 현상인데요. 자, 일부 음모론자들은 멕시코에 나타난 이 섬광이 오로라라고 주장했는데요. 멕시코의 위도우상은 오로라일 수가 없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멕시코 섬광은 미국 하프의 소용입니다. 미국의 고출력 고주파 송신기 하프에서 발사한 고주파로 인해 플라즈마가 지구 자기장과 마찰에 생긴 인공 오로라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우리가 하프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긴 한데 뭐 기후도 조작하고 인공 지진까지 일으키고 뭐 이런 루머가 있잖아요. 뭐 또 비밀 실험 같은 거 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우선 지진 발생 전에도 이 같은 섬광이 가끔 포착됐고 간혹 지진 발생 후에도 섬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데요. 이 섬광의 원인에 대해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선임연구원 프리드먼 프로인드 박사는요. 지진파로 생긴 전기 에너지가 암석에 튕겨나가 공기층과 만나면서 섬광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2014년 3월 미국 물리학회 모임의 트로이 심브롯 교수는요.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주변 물질들 사이에서 균열이 일어나는데 이 균열로 생긴 마찰이 만들어낸 빛입니다. 즉 지진파의 영향은 아니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지진이랑 뭔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UFO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UFO밖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같은 의문의 빛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보는. 자, 마치 하늘로 솟구쳐 오는 듯한 이 빛기둥은요. 2013년 10월 28일 오후 7시 30분경 부산 해안 지역 상공에서 포착된 것으로요. 당시 부산은 지진, 번개, 벼락, 돌풍 등 그 어떤 것도 관측되지 않은 아주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이 빛기둥을 목격한 시민들은 산불이나 배 폭발 사고를 의심했지만 당일 화재 사고는 없었고요. 이 의문의 빛기둥은 30분 뒤 확연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아니 30분 동안 저러고 떠 있었다고? 네. 진짜 이상한데 이건? 자, 정말 놀랍게도 의문의 빛기둥이 나타나기 바로 전날 부산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목격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 부산의 광안대교 관리사업소에서는요. 자세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가로등이나 등대에서 비친 조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기둥이 목격된 같은 날 같은 시간 울산, 거제도의 해안가에서도 빛기둥을 봤다는 목격담이 속출. 빛기둥에 정체된 의문은 더욱 커졌는데요. 딴 데서도 봤구나. 그러니까 등대, 가로등, 인위적인 불빛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네.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울산, 거제에서 보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4년 뒤인 2017년 2월 3일 부산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빛기둥. 이번은요. 또 왔어? 더 많습니다. 저렇게 많어? 이거 뭐야? 다시 나타난 빛기둥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요. 오징어잡이 배와 같은 어선의 불빛이 굴절돼 하늘에 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빛기둥은 어선 불빛이 반사돼 생긴 신기루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요.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요. 두꺼운 구름이 마치 거울 같은 역할을 해 지상에서 나오는 불빛을 반사한 겁니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멕시코와 우리나라 상공에서 발견된 의문의 빛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초자연 현상은 영상으로 먼저 함께 하시죠. 자, 2016년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촬영된 영상 속 의문의 동그란 빛. 어쩌면 UFO보다 더 신비롭고 더 목격하기 힘든 초자연 현상, 일명 볼 라이트닝 부상 번개입니다. 네? 이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볼 라이트닝은 심한 뇌우가 발생할 때 일반 번개가 발생할 확률의 10만 분의 1 정도로 드물게 발생하고요. 우와. 골프공 크기부터 1m가 넘는 크기까지 그리고 주황색, 파란색, 흰색 등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볼 라이트닝은 1638년 영국에서 목격된 것을 시작으로 1987년 호주 퀸즐랜드, 2010년 호주 브리즈번,
2012년 중국과 러시아 등 수세 기에 걸쳐 목격되어 왔습니다. 근데 볼 라이트닝 번개가 공 모양의 색까지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볼 라이트닝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볼 라이트닝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 볼 라이트닝이 더 신기한 거는요. 보통 번개가 칠 때는 비릿한 금속 냄새에 비슷한 오존 냄새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라질 때 유황 냄새가 났어요. 일반 번개와는 다른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볼 라이트닝은 벽이나 유리를 통과하며 지표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때때는 폭발까지 일으키는 등 우리의 상식을 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희한하네. 이상하다. 이건 뭐 전혀 다른 번개랑 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인을 아직 밝히지 못한 건가요, 그러면? 오랜 세월 볼 라이트닝 현상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내세웠는데요. 자기장 때문에 형성된 특이한 형태의 플라즈마입니다. 지진파가 충돌할 때 돌에서 방출된 빛일 겁니다. 수많은 추측과 이론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볼 라이트닝이 왜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는지 등 정확한 원리와 구조는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이 꽤 발전했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게 많네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아프리카 남서부 나미비아 공화국의 나미브 사막. 이곳의 원주민 킴바족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을 품은 땅속의 용이 숨을 내쉰 숨구멍이요. 마치 누가 컴퍼스로 그린 듯 지름 2m에서 15m에 이르는 수천 개의 원이 있는 나미브 사막의 페어리 서클입니다. 이거 신기하다. 우리가 뭐 중동판 나스카 라인 빅서클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체불명의 인공 구조물이었는데 그렇죠. 이것도 그럼 혹시 누가 만든 거예요? 저거를 아닙니다. 나미브 사막의 페어리 서클은 마치 살아있기라도 하듯 비가 온 뒤 사막에 풀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 나타나는데요. 진짜? 기묘한 건 서클 안에는 그 어떤 식물도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저게 저렇게 돼 있어요? 가까이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저 서클은 그냥 누가 선 그어놓은 것 같이 돼 있네. 무슨 구조물이 있는 게 전혀 아니네요. 와, 근데 저게 풀도 안 잔다는 거 너무 웃긴다. 자, 심지어 이 페어리 서클은 크기가 점차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결국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럼 막 누가 뽑진 않았을 거야, 저 사막 한가운데. 페어리 서클이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자, 그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다양한 가설을 제기했는데요. 그중 유력한 첫 번째 가설, 바로 기후설입니다. 나미브 사막의 페어리 서클은 식물이 물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만든 패턴입니다. 2013년 남아공 케이프타운 대학의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요. 건조한 기후 속에서 부족한 물을 차지하기 위해 식물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물을 공급받지 못한 식물이 시들어 죽고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근데 기후 때문이라고 하기엔 근거가 좀 부족한 게 네. 사막은 많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뭐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여러 사막들이 있는데 그렇지. 굳이 이 사막에서만 페어리 서클이 나타난다. 이거 믿기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가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흰개미설. 예, 나미브 사막에 페어리 서클이 있는 곳에 항상 흰 개미가 있었습니다. 2013년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노르베르트 유르겐 교수는요. 흰개미가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어 식물이 시들면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페어리 서클이 발생. 그리고 흰개미가 점차 외부로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어 나가면서 서클이 더 넓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흰 개미 때문에 집도 무너지고. 개미집도 크고. 네. 하지만 아직 단정하긴 이릅니다. 나미브 사막의 페어리 서클은 왜 하필 원형인지, 왜 원과 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건데요. 그리고 2014년 호주 아웃백의 사막에서도 나미브 사막과 유사한 페어리 서클을 발견. 어허. 독일 괴팅엔 대학교의 슈테판 게친 교수가 이를 조사한 결과 흰개미가 사막의 페어리 서클을 만드는데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호주의 페어리 서클이 있는 지하에서는 풀을 자라지 못하게 할 만한 흰개미 집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너무 신기하다. 아니 이렇게 되면 진짜 용의 손구멍이라는 말이 제일 차라리 설득력 있어 보이죠? 네, 그게 더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숨이 뜨거우니까 풀이 안 자란다고. 드넓은 사막의 미스테리 스팟은 또 있습니다. 지난 5월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이던 유럽 우주국 소속 프랑스 엔지니어 토마스 페스케가 일명
사하라의 랜드마크를 촬영해 SNS에 공개. 우주에서 이곳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우주에서 보면 마치 눈동자처럼 보인다 해서 일명 사하라의 눈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크면 저렇게 보인다? 진짜 신기한 게 저게 우주에서 찍었는데 저 사이즈인 거면 그렇죠. 와 얼마나 큰 거야. 움푹 팬 원형 형태인데 지름이 무려 약 40km입니다.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거리와 비슷한 셈인데요. 워낙에 크다 보니 정작 현재에서 육안으로는 제대로 확인 불가. 자, 사람들은 사하라의 눈의 실체를 알지 못하다가요. 1965년 미국의 우주선인 제미니 4호가 우주에서 지구를 돌던 중 사하라 사막 서부의 모리타니에서 포착. 거대한 사하라의 눈,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야, 이제 하늘에서 저걸 처음 봤을 때, 저 사진을 처음 전송받아 봤을 때 되게 기괴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도저히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원형으로 또 움푹 패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그 거대한 뭐 운석 같은 게 떨어진 흔적 운석. 이렇진 않을까요? 자, 보통 운석의 분화구는요, 중심부가 솟아오른 형태이지만 사하라 사막의 눈 중심부는 평평한 데다가요. 만약에 운석이 충돌했다면 열과 압력으로 인해 광물의 성질이 변하는 변성암이 발견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하라의 눈 인근에서 운석 충돌로 인한 변성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큰 규모의 지각 운동 중에 화산도 있잖아요. 화산. 네. 근데 이거 너무 평평한 데잖아요. 그래 좀 그렇긴 해. 자, 여러분, 화산이 분출했다면 이 지형이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화강암, 현무암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학생 때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라면 화산 분화구가 있는 지역에 화산암이 발견되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사하라의 눈 인근에서는 화산암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사막에서 포착된 미스터리한 원형들. 과연 그 출생의 비밀은 언제쯤 밝혀질까요? 인도 우타라칸드주의 히말라야 산맥 해발 약 5,000m에 위치한 루프쿤드 호수에는요. 눈이 녹은 여름에만 볼 수 있는 아주 미스터리한 풍경이 있습니다. 뼈예요? 진짜 뼈같이 생겼다. 뼈예요? 유골이에요? 루프쿤드 호수에 묻혀 있는 것은 무려 약 800구의 유골. 이곳은 1942년 삼림 순찰대가 발견한 이후 일명 해골 호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유골이 809? 네. 저기 인신공양 하던 데인가요? 아니, 왜 호수에 이렇게 많은 유골이 있는 겁니까? 이 해골 호수에 유골을 두고 수많은 인류학자들은요. 870년 전 인도의 왕과 신하들이 눈보라를 만나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19세기에 티베트 침공에 맞선 인도 군인들의 유골입니다. 이런 분석 외에도 전염병, 희생자들의 무덤설 등 다양한 추측들을 내세웠지만요. 그간 학자들은 이들이 어떤 한 가지 이유로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고 공통적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유골을 조사하던 다국적 연구팀은 뜻밖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38구의 유골에서 DNA를 추출하고 방사성 탄소 연대로 측정한 결과 대부분에 해당되는 23구는 7에서 10세기의 남아시아인, 현재 인도 지역에 해당하는 조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인들이니까 뭐 인도 영토에서 발견된 게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해골호수의 미스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나머지 14구의 유골들은요. 남아시아인의 유골들보다 무려 1000년 후인 17에서 20세기 사람들인데다 지중해 동부, 즉 그리스인의 유전자가 검출. 또 나머지 한 구에선 동남아인의 유전자를 확인했습니다. 즉 여러 인종이었던 이들은 약 1000년의 간격으로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제각각의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어메. 야, 근데 인도인들만 발견됐으면 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수 있고 또 납득이 갔을 텐데 이게 뭐 전혀 상관없는 인종이 발견됐다니까 더 미스터리하네요. 그 그리스인이 왜 인도까지 와서 죽임을 당한 거죠? 연구팀에 따르면 유골들은 대부분 건강한 것으로 추정,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병원체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과거 이 호수는 무역로도 아니었으며 무기 같은 전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호수가 과거 힌두교인들의 순례길이었다는 점 때문에
시신들 중 일부는 순례 중 사망했다고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 순례야. 하지만 아직 유골의 일부만 조사했을 뿐 그리스인들이 머나먼 인도의 호수에서 무슨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천년에 걸쳐 유골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선 아직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주 세계적인 기업 유항공의 부사장인 제이크 세폴리아가 자택을 나선 뒤 돌연 실종. 당시 경찰은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와 수색견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을 했지만 그의 행방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행방불명 상태였던 세폴리아는 14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 시신으로 발견.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러면 자살인가요? 아니면 뭐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으니까 네네. 뭔가 이 회사 내 암투? 그런 거에 좀 휘말리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자, 세폴리아의 시신은요, 발견 당시 우거진 숲의 나무에 매달린 상태로 실종 당시 입고 있었던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가 실종 직전에 아동 포르노를 다운로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다고 판단, 그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냈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 범죄로 엄청나게 처벌 수위가 높잖아요. 네. 아동 포르노를 갖고만 있어도 이제 벌이가 네. 되니까 혹시 이게 공개될까봐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뭐 잘된 선택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밝혀지기 전에 거기까지 가기 싫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폴리아의 죽음이 단순 자살이라고 하기엔 의심스럽고 수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세폴리아 사망 미스터리 첫 번째, 시신 발견 장소. 시신이 발견된 곳은 그의 자택 인근으로요. 실종 당시 이미 경찰이 수차례나 철저하게 수색을 진행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가 자살해서 14개월간 시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왜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이미 수색을 했던 지역이라고요? 그렇죠.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수색견에다가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색을 맞습니다. 했는데 집 근처를 못 찾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등잔 밑이 어두워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살을 한 다음에 시신을 그쪽에다 일부러 옮겨놨다.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세폴리아 사망 미스터리 두 번째, 마지막 행적. 실종 당일 그는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요. 바로 주택 매매 관련 계약을 위한 부동산 중개인과의 만남. 죽음 직전 급하게 집을 처분하려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혼했지만 쌍둥이 애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각별했어요. 그날 저녁에도 애들을 만나러 오기로 했었다고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폴리아가 실종 직전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주유소였는데요. 만약에 자살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왜 굳이 차에 기름을 채웠을까요? 이상하네요. 이게 자살 직전에는 하지 않을 법한 행동들이 있네요. 단순히 자살로 치부하기에는 미심쩍은 의혹들이 너무나 많은 그의 죽음. 전도 유망한 글로벌 기업 부사장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뒤늦은 주검 발견.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호주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 여전히 미궁에 빠진 서머턴 맨. 자, 아주 유명한 미스터리 사건이지만 주인공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하여 이름 없는 시체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인 1948년 호주 애들레이드 서머턴 해변에서 발견된 한 중년 남자의 시신. 하지만 그의 신분을 증명한 그 어떤 단서도 없었으며 입고 있던 옷의 라벨은 누군가에게 모두 제거된 상태. 결국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시신은 일명 서머턴 맨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옷의 라벨은 왜 제거한 거야? 이거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단서까지 다 없애버린 거죠. 자, 더욱더 미스터리한 건 부검 결과 사망한 서머턴 맨의 위와 간에는 피가 물려 있었고 장기 곳곳에는 우열이 발견. 비장은 일반인보다 3배는 더 비대해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독살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그의 체내에서는 그 어떤 독극물 성분이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신 발견 한 달 뒤 인근 철도역에서 서머턴 맨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확보. 이 가방 안에는 페르시아어로
끝났다라는 구절이 쓰여진 책 페이지 일부가 발견되며 더욱 기이함을 더했는데요. 이상하리만치 기이했던 그의 죽음을 두고 시정 관계 때문에 살해당한 거 아니야? 응? 아, 옷에 라벨까지 제거했다잖아. 엄청난 비밀을 아는 스파이가 분명해. 이런 각종 추측만 난무. 이름 없는 남자 서머턴 맨은 알 수 없는 의혹들만을 남긴 채 결국 차디찬 묘지에 묻혔습니다. 페르시아어로 끝났다라고 하는 저 메시지가 너무 소름 돋네요. 근데 지금이야 과학수사가 발달을 해서 DNA 검사 바로 했겠지만 네. 1948년이면은 뭐 아예 생각도 못 했겠네요. 자, 그런데 2007년도부터 서머턴 맨 사건을 파헤쳐온 데릭 에버트 교수의 끈질긴 노력 끝에 드디어 DNA 연구를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신 발굴을 허가받았습니다. 2021년 약 70년 만에 서머턴 맨의 묘를 발굴, 재수사를 시작한 건데요. 호주 연방경찰은 120만 개 이상 프로필이 포함된 국가 형사수사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전자를 대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서머턴 맨의 치아 구조와 귀 모양은 전체 인구의 1~2%에만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두 특성이 함께 나타날 확률은 최대 1만 분의 1. 자, 이런 특이한 신체 특징을 바탕으로 심층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원도, 연고도, 사인도 모른 채 미궁으로 남아있던 무명의 남자. 과연 21세기 발전한 과학 수사는 그의 이름을 찾아줄 수 있을까요? 2001년 10월 미국 시애틀 49세 토머스 크레일 웨일스가 서재에서 일하던 중 외부로부터 날아든 의문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에 FBI, 법무부, 검찰, 경찰이 협력해서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2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범인 검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아니, 현상금이 저렇게 크고 여기에 너무 큰 조직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되게 중요 인물이거나 그러네. 아니면 범인이 진짜 다른 범죄로도 정말 추적을 그렇지. 받고 있는 용의자가. 미국 정부가 웨일스 사망 사건에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높은 현상금까지 제시한 이유. 웨일스는 주로 화이트칼라 금융범죄를 전담하며 엘리트 저승사자로 불리던 현직 검사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웨일스의 사망이 범죄 조직의 보복 또는 범죄 은폐를 위한 살인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온갖 그 수사 당국이 나설만도 하네요. 진짜. 그렇죠. 네. 미국 정부가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군용 헬리콥터를 민간용으로 불법 개조해 판매한 혐의로 웨일스에게 기소됐던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조종사는 웨일스 기소가 악의적이라며 12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1억 6천만 원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다가 심지어 사건 당시 알리바이도 입증되지 않아서 경찰은 그의 집을 몇 차례나 수색, 오랫동안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입증되지 않은 것 외에 다른 단서를 잡지는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얘기죠. 만약에 저 사람이 범죄자라면.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얻는 이득이 확실히 보이니까 그렇죠. 의심이 근데 되긴 하는데 물증이 물증은 안 없고.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물증이 거예요.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사건 발생 5년 뒤 미국 정부는 웨일스를 암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몽타주를 공개했는데요. 사건 당시 이웃들에 의해 현장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목격됐던 남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걸 즉시 공개를 했어야지 왜 5년이나 지나서 공개를 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미국 정부는 조종사를 범인으로 특정,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지만 그와 다른 생김새의 범인 몽타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5년이나 지나 그 단서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늦었네.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답을 정해놓고 맞아요. 거길 팠네. 그렇게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 발생 16년이 지난 2017년 샤나 리드라는 한 여성이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사건 당시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검사를 죽인 일에 관여했다며 자랑을 했어요. 중요한 단서죠. 그래요. 진짜 중요한 네. 담소예요. 하지만 믿었던 리드의 증언은요. 허언증에서 비롯된 거짓말로 판명.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건 유가족을 정말 두 번 죽이는 그렇죠. 일이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은 웨일스의 죽음. 2021년 미국 정부는 사건 20주기를 맞아 현상금을 250만 달러, 하나로 약 30억 원으로 2배 넘게 인상. 그리고 웨일스의 가족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To anyone who has information about our father's murder, I would just ask that they have the courage to come forward. 2009년 폐렴과 빈혈, 약물 중독으로 32세 젊은 나이에 사망한 할리우드 스타 브리트니 머피. 많은 팬들이 갑작스런 그녀의 죽음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지인과 친구들은 브리트니의 죽음에 남편 사이먼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이유, 시나리오 작가인 남편 사이먼 몬잭은 브리트니 머피와 결혼하기 전부터 자신이 마돈나와 데이트한 재력가라는 등 온갖 거짓말로 영화계 인사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브리트니가 그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우려, 실제로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매니저랑 코디가 왜 필요해? 내가 관리해주면 되잖아. 지금 밤이 넘어가? 이제 샐러드만 먹어. 그리고 내일 성형외과 예약했으니까 상담 받고 오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뭐야? 남편 사이먼은 브리트니의 일부터 사생활, 인간관계, 체중까지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했습니다. 이건 의처증 수준이 아닌데? 이건 뭐야? 약간 뭐 가스라이팅도 있고 집착하고 통제 이런 거를 강하게 하는 약간 아픈 사람인데요. 내가 원하는 유형대로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 브리트니의 죽음을 조사한 검식원에 따르면 병원에 데려가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어도 그녀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쉽다. 그녀가 사망했을 당시 집에서 무려 90여 개의 약물이 발견. 경찰 조사 결과 남편 사이먼은 아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가명까지 동원해 약을 처방받는 데 그쳤는데 도라이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 사이먼 말고도 사람들이 의심한 용의자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브리트니의 엄마 샤론. 뭐야? 친엄마? 브리트니 사망 이후 충격적이게도 사이먼과 샤론, 즉 사위와 장모가 브리트니가 사용하던 한 침대를 같이 사용했다는 건데요. 에이 뭐야? 막장 드라마 편인가 오늘?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브리트니의 부검을 반대. 그래서 사람들은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으며 브리트니를 살해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저 엄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브리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뒤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 제외됐습니다. 왜냐? 남편 사이먼 역시 아내가 사망한 집에서 폐렴과 빈혈, 약물 중독, 그녀와 똑같은 사인으로 갑자기 사망. 남편이 죽었어? 아니 처음에 남편이 의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자기도 같은 이유로 죽은 거네요?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하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남편 사이먼이 사망하자 일각에서는 샤론이 사위인 사이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뒤 딸 브리트니를 살해했고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이먼 역시 살해했다고 추측했는데요. 만나지 말았어야 돼. 심지어 브리트니가 사망한 지 약 4년 후 그녀의 아버지에 따르면 딸의 머리카락에서 위험 수준의 중금속이 발견. 딸이 독살당했다고 주장했고요. 앞서 2011년 엄마 샤론이 브리트니 집을 처분하고 이후엔 그녀의 의상과 여권까지 판매했다며 딸을 애도하기보다는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딸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샤론은 딸 살해 의혹을 부인했고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브리트니 사망 후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그녀의 죽음은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걸까요? 아니면 부부에게 닥친 우연한 비극이었을까요? 아름다운 카리브해가 펼쳐진 관광낙원 도미니카 공화국. 그런데 2019년 5월 25일 도미니카의 한 호텔 투숙객인 베르너 사망. 닷새 뒤인 5월 30일엔 또 다른 호텔 투숙객인 홈즈와 데이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이 세 사람의 사망 사건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똑같은 사인. 사망한 세 사람 모두 술을 마신 뒤 갑작스러운 호흡 부전과 폐 부종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술에 뭐가 있나? 술 독탔네. 일단은 그게 제일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근데 그랬다면 그 술을 마신 게 세 사람밖에 없을 리는 없고 다른 사람은 왜 괜찮았을까? 아하. 같은 술병인데 술잔이 달랐거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사망한 세 사람 모두 미국인 관광객이라는 사실. 심지어 이 사건이 보도된 뒤 호텔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다음 날까지 복통이 시달렸어요. 귀국해보니 살충제에 중독됐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도 호텔 미니바에서 음료수를 마신 뒤에 죽었어요. 네, 도미니카 여행 중 호텔 방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구토, 설사 등의 경험을 했다는 미국인 관광객들의 증언이 속출. 그리고 도미니카 여행 중 사망한 미 관광객의 유족들 역시 그들이 호텔에서 술이나 음료수를 마신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 알고 보니 1년 사이 도미니카 여행 중 돌연사한 미국인 관광객이 최소 1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 사람만 노린 테러 아니에요? 아하. 자, 이는 도미니카 미국인 관광객 연쇄 의문사로 보도되며 큰 파문을 일으켰고요. 결국 미 FBI가 우선 베르너와 홈스데이 커플 이 세 사람이 사망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 결과는 살인이 아닌 자연사. 그리고 이 사건으로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은 도미니카 공화국 측은요. 미국인 연쇄 살인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워낙 많은 관광객이 있고 그중에 일부다. 자, 하지만 유족들은요. 도미니카 미 관광객들의 죽음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도미니카에서 발생한 미국인 관광객들의 잇따른 죽음. 과연 그것은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위험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